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추석 연휴 이번에 특히나 좀 길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바삐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예. 그 차후 또 뭐 그 내년 준비하느라 더 바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성묘 좀 미리 갔다 오고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연휴를 보내시면서 여러 그 또 이제 정치 패널로 지금 활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추석의 민심에 대해서도 또 이제 촉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추석 민심의 공통 키워드는 민생 그리고 단연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야 간의 이제 해석이 좀 달리 나왔습니다. 확연히 달랐는데 여당은 고야 폭주 비난이 들끓었고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수표가 결집을 했다 이런 해석을 했고 반면에 그 야당은 윤 정부 심판론이 거셌고 내년 총선에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두 분이 접했던 추석의 밥상 민심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영장 기각이 뭐 제일 큰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충 분위기는 이래요. 이재명 대표가 더 강해져서 추석 연휴 끝나고 컴백하게 됐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큰 화두였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입만 살았네 별거 아니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유창훈 판사 정말 세네 라는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추석 이후의 전국을 매우 암울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윤석열 이 대결이 1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4라운드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2라운드, 4라운드는 정말 피 튀기는 총선을 앞두고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이고요. 네. 그 속에서 경제는요, 민생은요 하는 얘기들 굉장히 아프게들 얘기했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먹고 사는 문제가 중한데 정치가 이렇게 꽉 막힌 데에 대한 불만, 불안 이런 게 다 총합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참 저 양반 독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는. 네. 야, 그 사람 엄청 독하더라 정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 건데 이런데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벌써 1년 6개월 지나고 이 정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리한 데 대한 뭐랄까 이게 그 피로감은 좀 다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은 기각됐지만 빨리 종결 안 되냐 이 사안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라 잘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되든지 사법의 1차 판결을 좀 받든지 결론이 내렸으면 좋겠다 국민들 앞에서.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고 말씀하신 이 보수청 안에서도 도대체 검찰이 수사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대목의 의문은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좀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못하는 거야? 한동훈 장관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미묘한 게 좀 느껴졌어요. 이게 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향하지 않지만 적어도 검찰 라인, 이게 네. 한동훈 장관을 대표되는 거기에 대한 보수청의 불만도 좀 감지됐다라고 느꼈어요. 보수층의 불만이 감지가 되면서 네네. 오히려 그 보수층이 그러면 더 결집을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나요? 위기감을 느낀 코앞으로 그 핵심 때문에. 지지자층을 네. 더 질집 이런 식으로 가면 야 총선도 큰일 나겠는데 도대체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경상도 영남 지방 그렇다 치자. 그럼 네. 수도권에서는 아니 절반이 수도권이라는데 수도권에서는 뭐 대책이 있는 거야? 정부 당 지도부의 전략은 뭐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이제 지지층 결집이 점점 좀 가열되는 거 아니냐. 총선 6개월 정도 앞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연휴 내내 강서구에 이제 결집을 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3번 이상 강서구를 방문하라 이렇게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고 또 강서구에서
밥을 먹고 또 인증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환자복을 입고 영상으로 이제 선거 지원에 나섰는데 이 지역이 호남과 이제 충청 출신 그리고 이제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수도권 표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관건이 역시 이제 그 투표율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10월 11일 선거가 있습니다. 딱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이 선거의 결과 박빙으로 끝날지 아니면 차이가 좀 크게 나서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투표율인데 투표율이 한 40이 안 될 거라고 40%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 관측이더라고요. 또 평일이고. 평일이잖아요. 네. 평일인데다가 당연히 관건은 오히려 6일, 7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 투표에 얼마나 지지자층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왜 불러내느냐는 표현을 쓰느냐. 한쪽에서는 분노한 층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 나가주십시오라고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올 기대할 때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뭘까 그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라면서 좀 더 불러내는 거. 6일 날, 7일 날이 사실은 관건이고 네. 11일 날은 오히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다. 투표율 문제. 네. 그러면 투표율이 40%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름이 그래도 알려지고 지난번에 찍었던 경험이 있는 김태우 후보 쪽에서는 기대를 걸만한 거고 반면에 민주당이 진교훈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기사회생했고 당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텃밭이었으니까 네. 뭉친다면 가능하다 이런 양자 모두 다 낙관론을 펼 근거는 좀 되는 거 아니냐 이길 수 있다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게 불리한 거는 맞는 거예요. 지금 강서구 지날 선거는 그래서 허리하는 말로 네. 여당은 저도 크게 뭐랄까 실망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네. 민주당은 이겨도 크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선전한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일명 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이런 해석이 여당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다. 민주당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매우 유리한 지역이고 지난번에 그럼 김태우 구청장이 왜 탄생했냐라고 하면은 구도였거든요. 네. 민주당 후보가 말하자면 갈라진 거죠. 만약에 그때 갈라지지 않았으면 김태우 구청장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네. 그렇게 됐고 지금 이번에는 역시 투표율인데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3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전국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이게 구청장 선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될 줄은 아무도 짐작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기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김태우 후보를 내 가지고요. 결국은 윤심대로 공천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판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판이 됐고요. 네. 결국은 하여튼 투표율이 결정을 할 겁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면 어디가 유리하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여튼 사전 투표율부터 시작을 해서 투표율을 가지고 굉장히 양당이 엄청난 손발의 싸움도 하고 두뇌 싸움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은 뭐 분명한데요. 네.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태우 공천은 정말 바보 같은 공천을 했다. 이건 선거판에서는 이런 공천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진짜 선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못하고 따라간 거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네.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천이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는 공천이고 해서는 안 되는 공천이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공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 이제 공천에 대한 이제 의미까지 이제 뭐 또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병상에 누워서 이제 회복 중인데 누워 있을 수만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2, 3일 내로 이제 복귀를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제 지휘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야 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슈가 이제 영수회담을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연목 구호고 여야 대표 회담부터 우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만 명 이상의 당원 요구와 또 비명계 동의를 얻은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요구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자신들이 벌써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서른, 조웅천 이 5 의원인데 이런 이제 가결파에 대한 척결이 반민주적이고 법적인 또 부적절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정말 운이 좋아요. 유창훈 판사라는 귀인을 만나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데다가 또 11일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판이 커진 선거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병상에서 나오는 대로 아마 반정권 민주투사의 모습으로 그 야당 대표로서 등장하는 아주 좋은 판도 지금 깔려 있고요. 그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 금방 앵커께서 물어보신 이 가결파 5인의 징계 문제는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저는 굿캅, 배드캅 그러니까 착한 순경하고 나쁜 순경 그 이론에 따라서 대표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고 대표의 심중을 읽는 굉장히 이 강경한 목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이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최고위원급 중에서 벌써 2 사람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틈만 나면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드캅을 하겠다. 배드캅을 해서 이 강경 이 파들 당원들 목소리를 내가 실어 날리겠다 해서 배드캅 자원자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까지 국합까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합으로서 침묵하지 않고 약간의 멘트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대표는 굿캅의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의 지금 내부가 그렇게 합리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갈 거고 이 사람들을 가결파들 그러니까 가결 고백파들이죠. 가결 고백파들을 징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당이 이렇게 민주정당이라고 표방을 한다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또 국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방향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굿캅의 스탠스를 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이제 뭐 징계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뜻인가요? 이제 배드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징계를 뭐 하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당내 이견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당내 숙청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한 대표 입장에서 아량과 포용심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정치로 이득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런 분들 말씀하신 대로 배드캅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뭐, 이 대표적인 말이 뭐죠?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저 표현이에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치 흔히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고름은 살이 안 된다.
한번 돌아선 자는 다음에 또 돌았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편을 끌어들여봐야 다음에 또 배신할 뿐입니다. 이 표현이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믿더라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용과 아량을 보여주는 넉넉한 도량을 보여주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다. 네.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징계는 못하는 거죠.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징계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신성범 의원님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임명 동의안을 부결해 달라는 친전을 이제 당내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이제 보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모레 6일로 이제 미뤘습니다. 혹시 6일에 있을 임명 동의안 표결에 이게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열리게 될 김행 그리고 유인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오늘 아침 의총 분위기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부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아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대법원장 후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속영장 하나 지금 넘어간 겁니다. 네. 사법 리스크, 특히 재판 리스크는 꾸준히 남아 있고 지금 3건을 가지고 이번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이걸 쪼개기 기소를 할 경우에는요, 많게는 3건이 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하고 척을 진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는 흠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인사청문 위원들이 가지고 온 걸 읽어보면은 이분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판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흠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난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판사로서 미꾸라지 행태거든요. 네. 이게 법을 모를 수가 없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깊은 고뇌에 민주당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일단 지금 시간을 조금 번 거고요. 인사청문은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행 인사청문을 여당이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하기로는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아니면 이건 예상컨대 그날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겁니다.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이나 하루 종일 시끄럽고 이 시끄러운 거 이제 하루면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지는 또 불문가지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할 텐데 제발 좀 인사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 의지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 좀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분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 3건이 지금 하나는 지나갔고 2건이 내일 있을 예정인데 네. 이 좀 너무 해도 너무너무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글쎄, 이 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텐데 보십시오. 이게 대법원장이 국회의 청문회 임명 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된 사례가 35년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35년 전. 1988년. 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지금까지 7명 이상 있었어요. 왜? 근데 야당에서는 왜 그렇게 해줬느냐?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사법부의 수장인 만큼 적어도 많이 예우해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윤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말이죠. 252표 나왔어요. 252표. 300명 중에 252표. 네. 이용훈 씨 같은 경우 210 몇 표 나왔어.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가장 적게 나온 거예요. 160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불만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대법원장이 공백이 생기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심리도 못하고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후임 대법관은 추천도 못해. 내년 1월 달이면 2명이 더 그만둬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 재판 지연이 계속된다. 또 하나 민주당에서 아프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왜 그러면 이규영을 안 해주려고 그러느냐, 이규영 후보자를.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핑계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다, 친하다, 이 점이 가장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시 문제가 그러면 가장 문제가 크다는, 가장 크게 제기하는 비상상 주식의 재산 누락만 하더라도 2000년 일이에요. 2000년. 잘 사는 부산 처갓집에서 재산을 나눠줬는데 250주씩. 장인 입장에서는 딸 사위, 이균용 씨와 부인. 그다음에 외손주 2명한테 250, 천주 5,000원씩이 500만 원이다. 그래서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2020년도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몰랐다. 그럼 고의냐 아니냐, 부주의냐 고의냐, 재산 누락, 이것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병문 삼아서 안 해주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대법원장 우리 못 받겠다는 취지인 거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국일시킨다 칩시다. 그럼 다음에 대법원장 후보를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성향으로 가져온다면 정계석 경우 또 민주당이 할 겁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또 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목을 민주당이 잘 생각해. 또 하나는 왜 자꾸 제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장이 바뀌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들 다 많이 바뀌어 인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 재판부가 재판장이 바뀐다면 내년 4월 이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균영 대법원장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런 점을 만약에 지적당한다면 민주당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제 방점을 찍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짧게 좀 아마 힘들겠죠. 야당에서 엄청 공격할 텐데 청문 채택이 안 되고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의 강행으로 임명이 대통령 임명할 테고 그렇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그 한중 축구 8강전이 때 아닌 그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중국 응원을 하는 이제 클릭 수가 90%를 넘어선 것을 두고 여당이 이게 이제 좌파 성향의 포털의 여론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타당성이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 사태다. 이런 게 만약에 이제 발전하면 국기문란 사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여론 조작 본부처 TF 구성을 지시까지 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시즌2 의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이런 일이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포털이 노출이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이렇지 않았는데 다음이 이렇게 됐다는 건 다음에 뭔가 하여튼 좀 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포털의 차이는 네이버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할 수 네, 있고 그렇죠. 다음은 없이도 그러니까 할 수가 그냥 있고. 이건 그냥 매크로를 집어넣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100%도 만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기세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뭐 국기문란 사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근거는 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조사는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포털 관리가 포털 사업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은 이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네. 이거 경고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포털 사업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사연을 확인해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 당국자들은 무조건 그냥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도 그런데 뭐 좋은데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좀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막 규정을 하고 넘어가지는 말고 분명히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지적을 하되 뭐든지 그냥 걸리면 국기문란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좋아요.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도 그 경찰 조사를 이제 의뢰를 한 상황이더군요. 그 다음이 조사한 걸 보면 네. 한국, 중국 8강전에 응원이 클릭된 게 3,130만 건인데 한국 클릭은 210만 건, 중국 클릭 290만 건이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IP도 해외 IP 2개가 1989만 건이었다. 매크로를 돌렸다. 계속 자동으로 톡톡톡. 네. 근데 시점을 보시면은 위험한 게 이게 지금은 뭐 댓글이 아니라 응원해요 누르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해외 누구 세력이나 아니면은 북한의 굉장히 해킹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내년 선거라든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여론조사 이런 때마다 좋아요, 반대요를 누른다 치면 네.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있고 뭐 다음 회사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아니니까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논의를 이어가 봤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